25가지의 유령 이야기. 검은 고양이 에드거 앨런 포. 내가 지금 막 쓰려고 하는 이 가장 기이하면서도 가장 평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믿어달라고 하지는 않겠다. 내 감각조차 그 증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기대한다면 나는 진정 미친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고 틀림없이 꿈도 꾸지 않는다. 그러나 내일 나는 죽고 오늘 나는 내 영혼을 풀어놓고 싶다. 단지 원하는 것은 내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세상에 명확하게, 간결하게, 그리고 논란 없이 알리는 것이다. 이 사건들은 나를 공포에 떨게 했고 고문했으며 파멸시켰다. 나에게 그것들은 공포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 끔찍하지 않게 보일 것이다. 훗날 아마도 내 환상을 평범한 것으로 줄일 수 있는 더 차분하고 더 논리적이며 훨씬 덜 흥분하는 어떤 지성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 지성은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상세히 설명한 상황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원인과 결과의 연속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나는 온순하고 인간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내 마음의 부드러움은 내 동료들의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눈에 띄었다. 나는 특히 동물을 좋아했고 부모님은 나에게 다양한 애완동물을 허락해주셨다. 나는 이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먹이를 주고 쓰다듬을 때 가장 행복했다. 이 성격은 내가 자라면서 더욱 강해졌고 성인이 되었을 때 나는 그것에서 주된 기쁨의 원천을 찾았다. 충실하고 지혜로운 개에 대한 애정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에게는 내가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이다. 동물의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사랑에는 인간의 하찮은 우정과 얇은 충성심을 자주 시험해 본 사람의 마음에 직접 닿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일찍 결혼했고 아내에게서 나와 비슷한 성향을 발견하게 되어 기뻤다. 나의 가정과 애완동물에 대한 애정을 관찰한 아내는 가장 기분 좋은 종류의 애완동물을 구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우리는 새, 금붕어, 훌륭한 개,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를 키웠다. 이 고양이는 특히 크고 아름다운 동물로 완전히 검은색이었으며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다. 그의 지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의 아내는 마음속 깊이 약간의 미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검은 고양이를 마녀의 변신으로 여기는 고대의 대중적 개념을 자주 언급했다. 그녀가 이 점에 대해 진지한 적은 없었고 지금 이 이야기를 기억하게 된 이유는 별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다. 플루토, 이것이 고양이의 이름이었다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애완동물이자 놀이 친구였다. 나만이 그를 먹였고 그는 내가 집안을 돌아다닐 때마다 나를 따라다녔다. 심지어 내가 그를 거리로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려웠다. 우리의 우정은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동안 나의 일반적인 기질과 성격이 절제하지 못하는 악마의 도구를 통해 근본적인 변화, 즉 나쁜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기 부끄럽다. 나는 날마다 더 우울해지고 더 짜증을 내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었다. 나는 아내에게 거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결국 나는 그녀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당연히 나의 애완동물들도 나의 성격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학대했다. 그러나 플루토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학대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내 병은 점점 악화되었다. 알코올 중독과 같은 병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플루토조차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약간 성미가 까다로워진 플루토조차도 나의 나쁜 성질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고양이가 나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를 붙잡았고 그가 나의 폭력에 놀라 내 손에 약간의 상처를 입혔다. 악마의 분노가 즉시 나를 사로잡았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내 원래의 영혼은 즉시 내 몸을 떠난 것 같았고 술에 취한 악마 같은 아기가 내 몸의 모든 세포를 떨게 했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펜 나이프를 꺼내어 그것을 열고 불쌍한 동물의 목을 움켜잡고 그의 눈 하나를 의도적으로 잘라냈다. 나는 지금 이 끔찍한 악행을 쓰면서도 얼굴이 붉어지고 타오르고 몸에 떨림을 느낀다. 아침에 이성이 돌아왔을 때 밤에 취기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은 공포 반은 후회의 감정을 느꼈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미약하고 애매한 감정이었고 영혼은 여전히 건드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과음에 빠졌고 곧 그 행위를 기억에서 와인에 담갔다. 그동안 고양이는 천천히 회복되었다. 잃어버린 눈의 빈자리는 사실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평소처럼 집안을 돌아다녔지만 예상했듯이 내가 다가가면 극심한 공포로 도망쳤다. 한때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생물이 분명히 나를 싫어한다는 점에서 처음에는 슬펐지만 이 감정은 곧 짜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나의 최후의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을 위해 쾌팍함의 영혼이 찾아왔다. 이 정신에 대해 철학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만큼이나 괴팍함이 인간 마음의 원초적 충동 중 하나라는 확신이 있다. 그것은 인간 성격을 형성하는 나눌 수 없는 원초적 감정 중 하나이다. 누가 수백 번이나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최선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것을 어기고자 하는 지속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 괴팍함의 정신이 나의 최후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것은 내 영혼이 스스로를 괴롭히고자 하는 깊은 갈망, 스스로의 본성에 폭력을 가하고 단지 잘못을 저지르기 위한, 잘못을 저지르려는 갈망 때문에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짐승에게 상처를 계속 가하고 마침내 완성하게 만든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냉정하게도 밧줄을 플루토의 목에 걸고 나무가지에 매달았다. 눈물은 흘렀고 마음속에는 가장 쓰라린 후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 짐승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기에 목을 매달았다. 나는 그것이 죄의 영혼을 위험에 빠뜨릴 치명적인 죄임을 알았기에 목을 매달았다. 그것은 가능하다면 자비롭고 가장 무서운 신의 무한한 자비를 넘어설 만큼이나 치명적인 죄였다. 그 잔인한 행동이 벌어진 날 밤, 나는 풀이야 라는 외침에 잠에서 깨어났다. 내 침대에 커튼이 불타고 있었다. 집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 아내와 하인 그리고 나는 큰 어려움 끝에 화재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내 모든 세속적인 재산이 사라졌고 나는 절망에 빠졌다. 나는 이 재난과 잔혹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세우려는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일련의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링크를 완벽하게 남기고 싶지 않다. 화재 다음날 나는 폐허를 방문했다. 벽은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무너졌다. 그 예외는 집 중간에 위치한 두껍지 않은 벽이었으며 그 벽에는 내 침대 머리가 기대어 있었다. 그곳의 회반죽은 불의 영향을 많이 견뎌냈다. 이 사실은 그것이 최근에 발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벽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특정 부분을 매우 세밀하고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상해, 기해 등의 말들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내가 다가가 보니 흰 표면에 부조로 새겨진 것처럼 거대한 고양이의 형상이 있었다. 그 동물의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었다. 처음 이 환영을 보았을 때 그 이하로 보기는 힘들었다. 나의 경악과 공포는 극에 달했다. 그러나 결국 이성이 나를 도왔다. 나는 그 고양이가 집과 인접한 정원에서 목을 매달았다는 것을 기억했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 이 정원은 즉시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중 누군가가 동물을 나무에서 잘라 창문을 통해 내 방으로 던졌을 것이다. 아마도 나를 잠에서 깨우기 위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다른 벽이 무너짐에 따라 내 잔혹행위의 희생자가 방금 발라진 회반죽 속으로 압축되었고 석회와 불, 그리고 동물 사체에서 나오는 암모니아가 내가 본 형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비록 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 이성, 아니 적어도 양심에게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내 상상력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몇 달 동안 나는 그 고양이의 환영을 떨쳐낼 수 없었고 그 기간 동안 내 영혼의 반쯤 후회와도 같은 감정이 되돌아왔다. 나는 그 동물의 상실을 후회하고 내가 자주 다니던 불결한 장소들에서 비슷한 모습의 다른 애완동물을 찾아다니기까지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악명 높은 술집에서 반쯤 취한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내 주위를 끄는 검은 물체가 보였다. 그것은 그 방의 주요 가구를 이루는 거대한 진이나 럼통의 꼭대기에 놓여 있었다. 나는 몇 분 동안 그 통의 꼭대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그 물체를 본 것이 놀라웠다. 나는 그것에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로 매우 커서 플루토만큼 컸고 모든 면에서 플루토와 닮았지만 플루토와 달리 이 고양이는 가슴 부위에 거의 전체를 덮는 큰 흰 반점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만지자마자 고양이는 일어나 크게 가르랑거리며 내 손에 몸을 비볐다. 이 고양이가 내가 찾고 있던 바로 그 동물이었다. 나는 즉시 주인에게 그것을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주인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계속해서 고양이를 쓰다듬었고 집에 갈 준비를 할 때 고양이는 나를 따라오려는 의사를 보였다. 나는 그것을 허락했고 때때로 몸을 숙여 쓰다듬으며 집으로 갔다. 고양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적응했고 아내의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나 자신은 곧 그 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정반대였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그 고양이의 나에 대한 애정이 오히려 나를 역겹고 짜증나게 했다. 이러한 감정은 점차 증오심으로 변했다. 나는 그 동물을 피했고 부끄러움과 이전의 잔혹한 행위의 기억 때문에 신체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다. 몇 주 동안 나는 고양이를 때리거나 폭력적으로 대하지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그 존재를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그 동물을 싫어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집에 데려온 다음날 아침 플루토처럼 그 고양이도 한쪽 눈을 잃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아내에게는 오히려 그 고양이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 고양이에 대한 나의 혐오감이 커질수록 고양이에 나에 대한 애정도 더욱 커지는 것 같았다. 그것은 끊임없이 내 발걸음을 따라다녔고 내가 앉아있을 때면 의자 아래에 몸을 웅크리거나 내 무릎 위로 뛰어올라 역겨운 애정을 표현했다. 내가 걸으려고 일어서면 발 사이에 끼어 넘어질 뻔하게 만들었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 옷에 매달려 내 가슴까지 기어올랐다. 나는 고양이를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이전의 범죄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신체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다. 나는 그것을 정의하기 어려웠다. 내 아내는 그 고양이의 흰 털 자국의 모양에 대해 여러 번 내 주의를 끌었다.
여러분은 이 자국이 처음에는 매우 불명확했다고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거의 알아차리기 어려운 단계로 그것은 명확한 윤곽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이제 내가 이름을 부르기조차 두려운 형태를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끔찍한, 소름 끼치는 형태의 교수대의 이미지였다. 비통하고 무시무시한 공포와 범죄, 고통과 죽음의 도구야. 이제 나는 단순한 인간의 비참함을 넘어서 진정으로 비참해졌다. 그리고 내가 경멸하며 파괴한 동료, 짐승 같은 존재가 나를 위해 고귀한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한 인간을 위해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었다. 나는 낮이나 밤이나 더 이상 휴식의 축복을 알지 못했다. 전자의 경우 그 생물은 나를 단 한순간도 혼자 두지 않았고, 후자의 경우 나는 말할 수 없는 공포의 꿈에서 매시간 놀라 깨어나 그것의 뜨거운 숨결을 내 얼굴에서 느끼고 그것의 거대한 무게, 내가 떨쳐내지 못하는 화신화된 악몽이 영원히 내 마음 위에 무겁게 짓눌렀다. 이러한 고통 아래에서 내 안의 선한 것들의 미약한 잔재는 굴복했다. 악한 생각들이 내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다. 가장 어둡고 악한 생각들이었다. 내 평소 기분의 우울함은 세상 모든 것과 전 인류에 대한 증오로 전이되었으며, 이제 나의 분노로 인한 갑작스럽고 잦은 제어할 수 없는 폭발로부터 안타깝게도 내 불평 없는 아내가 가장 흔한 그리고 가장 인내심 있는 희생자였다. 어느 날 그녀는 집안 사정으로 나를 따라 오래된 건물의 지하실로 갔고, 우리의 가난이 우리를 거주하게 만든 곳이었다. 고양이가 나를 따라 계단을 내려왔고 나를 거의 앞으로 넘어뜨려 분노에 차게 만들었다. 나는 도끼를 들어올리고 내 분노 속에서 지금까지 내 손을 멈추게 한 어린 시절의 공포를 잊고 동물을 향해 한 방을 날렸는데, 물론 내가 바랐던 대로 내려졌다면 즉시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충격은 내 아내의 손에 의해 막혔다. 그녀의 간섭으로 더욱 귀신같은 분노에 자극받아 나는 그녀의 소나기에서 내 팔을 빼내고 도끼를 그녀의 뇌에 박았다. 그녀는 한숨도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후 나는 즉시 그리고 전적으로 신중하게 시체를 숨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나는 낮이나 밤에 시체를 집 밖으로 옮기는 것이 이웃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계획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어느 시기에는 시체를 아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불로 파괴하는 것을 생각했다. 또 다른 때에는 지하실 바닥에 무덤을 파고 그곳에 시체를 묻기로 결심했다. 다시 나는 우물에 시체를 던지는 것, 상품처럼 상자에 포장하고 평소에 준비를 하여 집에서 운반인이 가져가게 하는 것을 고려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시체를 지하실의 벽으로 막기로 결정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그들의 희생자들을 벽에 막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에 지하실은 참으로 적합했다. 그 벽은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최근에 거친 석고로 전체가 마감되었는데 습기로 인해 단단해지지 않았다. 게다가 한 벽에는 거짓 벽 난로가 채워지고 나머지 지하실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돌출부가 있었다. 나는 이 지점에서 벽돌을 쉽게 옮길 수 있고 시체를 안쪽 벽에 조심스럽게 놓고 그 위치에서 받치면서 원래대로 전체 구조를 다시 놓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모든 가능한 주의를 기울여 모르타르, 모래, 털을 구한 후 나는 옛 벽과 구별할 수 없는 석고를 준비했다. 이 석고로 나는 새 벽돌 작업을 매우 신중하게 덮었다. 작업을 마쳤을 때 나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느꼈다. 벽은 조금도 훼손된 흔적이 없었다. 바닥의 쓰레기는 매우 신중하게 치워졌다. 나는 승리감에 가득 차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적어도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나를 그렇게 괴로움에 빠뜨린 짐승을 찾는 것이었다. 나는 마침내 그것을 죽이기로 단단히 결심했다. 그 순간에 그것을 만날 수 있었다면 그것의 운명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교활한 동물은 내 이전의 분노에 놀라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다. 그 혐오스러운 생물이 없다는 사실이 내 가슴에 깊고 행복한 안도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밤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집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한밤을 편안하고 평온하게 잤다. 살인의 짐을 지닌 채로도. 이틀째와 셋째 날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 고통을 주는 녀석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나는 자유로운 사람처럼 숨을 쉬었다. 괴물은 두려움에 질려 영원히 그 자리를 떠난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 행복은 최고조에 달했다. 내 어두운 죄의식은 거의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몇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쉽게 대답할 수 있었다. 심지어 수색도 진행되었지만 물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내 미래의 행복이 보장된 것처럼 느꼈다. 살해 사건의 넷째 날, 경찰 일행이 집에 아주 뜻밖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엄격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내 은신처의 편안함에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은 나에게 그들의 수색에 동행할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모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세 번째나 네 번째로 지하실로 내려갔다. 나는 한치도 떨리지 않았다. 내 심장은 순수함 속에 잠자는 사람처럼 평온하게 뛰었다. 나는 지하실을 끝에서 끝까지 걸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쉽게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경찰은 완전히 수긍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내 마음의 기쁨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 나는 한마디만 하고 싶었다. 승리의 의미로, 그리고 그들의 무죄확신을 2배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여러분, 나는 마침내 말했다. 일행이 계단을 올라갈 때 여러분의 의심을 해소시켜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약간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 아주 잘 지어졌습니다. 쉽게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격렬한 욕망 속에 나는 거의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아주 잘 지어진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벽들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허세의 관계로 나는 내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그 벽돌 작업 부분을 세게 두드렸다. 그 자리의 벽 뒤에는 내 아내의 시체가 서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악마의 발톱에서 보호하고 구해주시길. 내 타격의 울림이 가라앉자마자 나는 무덤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응답받았다. 처음에는 아이의 흐느낌 같은 억눌리고 끊어진 울음소리였다가 곧 하나의 길고 큰 계속되는 비명으로 빠르게 변했다. 완전히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인 울음이었다. 지옥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통받는 저주받은 자들과 저주를 즐기는 악마들의 목소리가 합쳐진 소리였다. 내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 나는 반대편 벽으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일행은 순간 계단에서 공포와 경외감에 가득 차서 움직이지 못했다. 다음 순간 12개의 튼튼한 팔이 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벽면 전체가 무너졌다. 이미 부패하고 피로 엉겨붙은 시체가 구경꾼들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 머리 위에는 빨갛고 벌어진 입과 불타는 단 하나의 눈을 가진 흉측한 짐승이 앉아 있었다. 그 교활한 짐승의 목소리가 나를 살인으로 유혹했고 그 목소리가 나를 교수형 집행인에게 넘겼다. 나는 그 괴물을 무덤 안에 벽으로 막아두었었다.